네, 안녕하세요. 프로 정형외과 장석환입니다. 네,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초대해 주신 비욘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강의 때는 제가 주로 어깨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회전근개 파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질문도 받고 또 제 생각도 좀 전달해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번 주는 제가 이제 팔꿈치 어떤 분이 또 팔꿈치에 대해서 좀 강의를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주에는 이제 팔꿈치에 대해서 한번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불편한 취미 생활 엘보 팔꿈치 통증 편이라고 좀 재밌게 거창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엘보 그러면은 사실 엘보라는 거는 팔꿈치라는 뜻인데 우리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그거를 좀 줄여서 그냥 엘보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엘보 걸린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엘보라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그냥 외측 상과염에 있는 그 테니스 엘보 또는 이제 내측 상과염에 있는 골프 엘보 이 두 가지를 크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뭐 병태 생리학적인 그런 기전은 비슷한데 위치는 다르고요. 본인도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이 손바닥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깥쪽이 아프다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테니스 엘보 즉 외측 상과염인 것이고요. 만약에 요 안쪽이 아프다 하면은 이제 내측 상과염, 골프 엘보죠. 누가 이런 명칭을 이름을 붙였냐? 테니스 엘보는 아마 1800년도에 어떤 그 정형외과 의사가 이름을 좀 붙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골프 엘보는 뭐 골프를 굉장히 즐기는 어떤 분이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외측 상과염을 이렇게 테니스 엘보라고 부르게 되고 이제 내측 상과염 골프 엘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이제 위치는 다르지만 병태 생리학적으로는 기전이 좀 비슷한 게 둘 다 이 힘줄의 문제입니다. 이게 만져보면은 뼈가 아파요라고 좀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뼈 문제는 아니고 이 힘줄 뼈하고 만나는 그 힘줄 부위가 말썽이 생겨서 이제 발생되는 질환인데요. 조금 다른 거는 이제 테니스 엘보는 이렇게 익스텐서 그러니까 신전근 우리 손목을 좀 피고 손가락을 피는 요 힘줄들이 이제 헤쳐 모여서 부착되는 그 지점 그게 이제 바깥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골퍼 엘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측 상과염 그거는 이제 손을 구부리는 힘줄들이 이제 헤쳐 모여 가지고 부착되는 지점 그 내측 그쪽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비슷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테니스 엘보 환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한 4배, 3배, 4배 정도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우리가 생활할 때 쓰는 자세나 이제 행동들이 저 테니스 엘보가 발생하는 그 위치에 힘줄을 더 많이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퍼 엘보는 골프로도 생길 수 있지만은 그것 또한 이제 손을 좀 많이 쓰는 그 쥐는 동작 그리고 구부린 동작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좀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잠깐 다른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이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와 이 협업해가지고 이 AI 로봇을 만들었더라고요. 피규어 AI라는 회사에서. 그래서 저 로봇이 시연하는 그 장면, 동영상을 봤는데, 좀 뭐 쇼크는 아니고 저는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그 테이블에 무슨 물건이 있냐 물어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짚으면서 이제 다 얘기를 하고 또 먹을 거를 좀 달라 하니까 그 테이블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딱 사과를 찝어서 이렇게 건네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고 야 이제 저런
AI 로봇이 우리 생활에 이제 침투할 날은 멀지 않았구나. 아마 이제 조만간에는 이렇게 저 대신 저런 AI 로봇이 이 팔꿈치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저 장면을 보면서 조금 재밌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AI 로봇들한테도 이 엘보가 생길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관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힌지 조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구부렸다 폈다만 하는 그런 관절이 이제 팔꿈치에는 있고, 사실 이제 손목을 돌리고 들고 하는 그런 관절은 또 따로 저 밑에 손목 쪽에 이렇게 회전하는 관절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저렇게 이제 구부리는 기능만 하는 그 팔꿈치와 또 나머지 돌리는 기능을 하는 손목과 또 뭐 나머지 뭐 구부렸다 폈다 하는 손가락과 이렇게 각각의 그런 기능들을 좀 나누어서 아주 좀 인간과 최대한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만약에 우리 인간도 저런 식의 관절이었으면은 아마 엘보, 소위 말하는 이런 그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그런 거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의 팔은 좀 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구부리고 피고 하는 동작이 가능한 것은 아까 저런 로봇 같은 그런 힌지와 이렇게 회전되는 관절들이 뭐 곳곳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팔꿈치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하는 그런 관절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축이 형성돼 가지고 이게 돌아갔다 하는 그런 이제 요골과 척골 사이에 그런 관절도 있고, 또 요골과 요 소두라는 뼈하고 또 이제 만나는 그런 관절도 있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관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큰 상완골과 요 밑에 두 뼈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요 동작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조금 더 어렵게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경척관절과 차축관절과 구상관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세 가지 관절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이제 외측 상과염, 내측 상과염이 생기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이 축은 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돌리면서 쓸 때, 만약에 이제 아까 손을 피는 그 힘줄들이 그대로 있고 구부리는 힘줄도 그대로만 쓴다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 받고 많이 말썽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힘줄들이 이렇게 한 번씩 꼬아서 힘을 주거나 들거나 사용을 반복하게 되면은, 그럴 때 이제 좀 그런 스트레스가 더 많이 누적이 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 테니스 엘보가 생기는 그 신전건이 쭉 내려와서 그냥 그대로만 사용되면은 참 뭐 별일 없이 쓰겠지만은, 그 상태에서 이제 한 번씩 꼬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더 이제 신전된 상태에서 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게 누적이 되면은 그런 외측 상과염이 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자세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업무가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그 힘줄에 이제 그 스트레스와 이 퇴행성 변화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그런 소위 말하는 이 테니스 엘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병태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살펴보면은 요게 어느 한 부위에 한순간에 문제가 빵 생긴 게 아니라, 이런 누적된 손상들이 계속 그냥 뭐 치유되다 말았다가 또 치유되다 말았다 하는 그런 퇴행성 변화들이 좀 누적돼서 이런 골프 엘보와 테니스 엘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또 수술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정말 많이 손상되고 치유되고 했던 그런 조직들은 일반 다른 조직들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른 수술 도구로 살살 긁기만 해도 그냥 녹은 치즈처럼 이렇게 벗겨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뭐 작으면은 스스로 좀 치유력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겠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저게 누적이 되면은 이런 그 만성 내측 상과염, 외측 상과염 또는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치료는 사실 저런 변화들이 나타날 그 시점에 초기에는 이런 휴식과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약물 치료, 고정 치료, 보조 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정형외과 교과서에도 이런 치료에 대해서 외측 상과염, 내측 상과염에 대한 치료에 대한 내용은 이만큼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고 저 정도로 이제 좀 여러 가지 치료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저 뜻은 뭐 하나 이제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한 가지 그냥 모든 그런 외측 상과염, 내측 상과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를 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기에 이게 점점 더 악화되기 전에 초기에 이게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뭐 전 세계 어느 의사도 다 이제 아마 얘기할 거는 휴식이 우선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업무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게 좀 누적이 돼서 발생하는 문제다 보니까 최대한 그 활동을 좀 줄이든지 쉬든지 해야지 이게 더 진행하는 걸 막고 그리고 그 조직들이 조금은 치유될 수 있는 여유를 좀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도 어떻게 보면은 그 힘줄, 그냥 뼈하고 힘줄하고 그 만나는 그 지점에서의 그 힘줄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미세하게 그런 손상이 되어 있는 조직을 더 손상을 입혀가면서 어떻게든 좀 치유되게끔 만드는 그런 기전도 있고 또 유연성을 확보해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한번 좀 더 신전된 상태에서도 큰 문제 없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여유를 주는 게 이제 저런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사실은 저 나열되어 있는 치료 중에서 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스트레칭 방법은 뭐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좀 핀다든지 구부린다든지 해서 그런 신전건, 굴곡건을 동등하게 계속 좀 자극을 주는 그런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기 전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요 팔꿈치 관련해서 팔꿈치 이제 엘보 질환에 관련해서 좀 흔히 제가 받고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 엘보 팔꿈치에 생기는 이런 그 테니스 엘보가 생겼을 때 팔꿈치 사용이 특별히 많지 않은데 왜 저는 테니스 엘보가 생겼나요? 뭐 골프 엘보가 생겼나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팔꿈치를 막 쓰면서 이제 좀 사용하는 활동보다도 주로 이제 손과 손목, 뭐 타이핑, 뭐 글쓰기, 뭐 칼질, 뭐 페인팅, 뭐 등등 이렇게 좀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팔꿈치에 부착되어 있는 그 힘줄의 문제다 뿐이지 그 힘줄과 연결되어 있는 근육과 나머지 힘줄들은 사실 이게 손과 손목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목을 드는 동작들 아니면 구부린 동작들 그러면서 회외 회내 하는 동작들이 지금 합쳐지면은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해서 손목이 이제 돌아가는 자세에서 또 꽉 쥐고 힘준 상태에서 돌아가고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들이 많은 그런 동작이 좀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스트레스와 이제 좀 변화들이 누적이 돼서 이런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손목과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지 팔꿈치를 많이 써서 생기는 팔꿈치 병이 아닙니다. 네. 웃기죠. 네. 그리고 나는 운동도 안 하는데 왜 테니스, 골프 엘보가 생긴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명칭은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렇게 붙여져 있긴 하지만은 정말로 이 테니스와 골프로 생겨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취미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업무, 뭐 집안일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원인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원리를 보면은 이제 테니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생기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테니스 엘보는 이제 외측 상과예요. 바깥쪽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테니스 라켓을 쥔 상태에서 백핸드를 할 때 이제 신전근을 쓰니까, 그 신전근이 이제 좀 계속 잘못된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다가 발생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니스 엘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거든요. 골프 엘보는 왜 골프 엘보라고 이름이 붙게 되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좀 스윙을 할 때 마찬가지로 이제 굴곡근, 그립을 한 상태에서 채를 휘두를 때 요 굴곡근도 사용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임팩트, 공과 이게 딱 맞는 순간에는 사실은 요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에 내측에 있는 요 부위가 딱 이제 외반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또한 좀 누적이 되다 보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그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저건 이제 단순하게 팔꿈치만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뭔가 그립의 잘못이라든지 아니면 손목을 좀 과하게 좀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누적이 되고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발생하는 문제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실제로 골프를 쳐서 골프 엘보가 생기고 테니스를 쳐서 테니스 엘보가 생긴다 하면은 그런 그립과 이런 자세와 이런 동작들을 조금 이제 교정해서 더 진행되지 않도록 고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런 테니스, 골프뿐만 아니라 손등이 위로 간 자세에서 하는 업무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냥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가끔 그런 테니스 엘보를 좀 호소하는 경우도 많고, 뭐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텃밭 요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텃밭 가꿀 때도 이렇게 호미질이라든지 저렇게 뭐 풀을 뽑는다든지 할 때도 항상 보면 이게 손등이 위로 간 자세에서 쓰다 보니까 그것 또한 이제 요 힘줄들이 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이 뼈와 만나는 지점에서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서 이제 그런 외측 상과염, 테니스 엘보가 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후라이팬, 그러니까 요리를 할 때도 후라이팬, 만약에 이제 테니스 엘보가 있고 외측 상과염이 있다. 그러면 후라이팬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조금 반대로 이렇게 잡고 올리는 그런 습관이 좀 생겨야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내측 상과염이다. 이렇게 되니까 아프더라.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좀 돌려서 잡으시는 게 맞는데 보통은 이제 외측 상과염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푸죽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뭐 흔히 이런 외측 상과염 또 내측 상과염도 잘 생기시고요. 또 이런 이제 쇠망치를 계속 두들기시는 분들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이런 대장간이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망치질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꽤 이런 외측 상과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그런 거와 유사하게 이제 목공 또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거 할 때도 항상 손등이 위로 간 자세에서 좀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바늘질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취미 활동을 다 그냥 못하는 거냐, 할 수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얼른 휴식을 취하고 얼른 이렇게 좀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통증을 완화시킨 다음에 다시 하면은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이게 좀 만성화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 초기에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얼른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기도 있습니다. 요 외측 상과염 또 내측 상과염 때 흔히 쓰는 이런 보조기인데, 요 보조기의 원리는 사실 우리 힘줄이 쭉 가다가 근육이 됐다가 다시 힘줄로 바뀌면서 이 뼈에 부착이 되는데, 힘줄과 힘줄을 눌러주는 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근육을 눌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요 힘이 저 끄트머리, 요 팔꿈치까지 좀 전달되기 전에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손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다른 건 못하더라도 요 보조기는 반드시 좀 착용하고 사용하라고 항상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하는 위치는 이게 아픈 부위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요 힘줄, 그냥 저 근육 부분을 눌러야지 이게 제일 효율적이거든요. 예. 그렇게 누름으로써 그 힘이 전달되는 것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근육들이 또 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런 보조기를 항상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착용하는 위치는 우리가 주먹을 꽉 쳤을 때 제일 볼록해지는 그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보통 이제 팔꿈치 튀어나온 부위에서 한 3, 4cm 정도 이제 아래 부위, 그 부위인데 거기를 꽉 눌러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압박감이 있다 싶을 정도로 눌러준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은 그나마 또 진행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그냥 손목을 좀 과하게 좀 쓰는 것 같다. 들었다 놨다 그냥 굳이 손목을 쓸 필요 없는데 나도 모르게 손목을 쓰면서 좀 들어 올렸다 내렸다 뭐 그 마트에서 박스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 같다 하면은 차라리 팔꿈치 보호대가 아니라 저런 손목 보호대를 착용을 권장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팔꿈치가 아픈데 왜 손목 보호대를 주냐라고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착용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깨달으시게 되죠. 아, 이래서 주셨구나 하고 증상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테니스와 골프를 계속 쳐야 된다. 그러면은 우선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항상 이제 혹시 그립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잡고 이제 손목의 움직임을 더 과하게도 적게 하는 게 이게 그립부터 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그립, 뭐 테니스 같은 경우는 뭐 테니스 많이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본인한테 제일 적절한 그립 사이즈를 재는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 손금에서 손가락 끝에까지 그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 골프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면은 이 그립이 너무 좀 작은 걸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작은 걸 쓰다 보면 과하게 이제 손목이 움직이게 되니까 조금은 더 넉넉한 그립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좀 도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 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그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없냐, 집에서 그냥 스스로 좀 운동을 하면서 좀 치료해보고 싶다 할 때, 항상 저 질문을 하시는데, 이거를 검색을 해보고 저도 한번 엘보 뭐 운동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다양한 치료 방법과 운동법들이 각각 이 좀 뭐 물리치료사와 의사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제 그 올린 것들이 많더라고요. 다양한 도구를 쓰면서. 물론 다 근거가 있고 다 좋은 운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기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질환이 굉장히 좀 급성으로 좀 진행되고 아까 보여드린 그런 이제 미세 손상들이 누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 누적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면은 안 되고요. 그럴 때는 좀 휴식을 취하고 어느 정도 좀 치유를 도모한 다음에 좀 안정기에 할 수 있는 운동들은 많지만은 급성기에 정말로 아플 때 할 수 있는 운동은 좀 제한적입니다. 가장 그 쉽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보여드린 그런 스트레칭 운동, 팔을 쭉 핀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올린다든지 고스란히 좀 밑으로 내린다든지 하면서 10초간 버티다가 하는 거를 아침에 한 10세트 정도, 뭐 오후에 10세트 정도, 주무시기 전에 10세트 정도 하면서 지내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이제 근력을 좀 도모하면서 하고 싶은 그런 운동이 원하신다 하면은 항상 중요한 게 이 신장성 운동, 편심성 운동, 원심성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이 엑센트릭 운동을 가장 권장을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잠깐만요. 요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아령으로 운동을 하세요 하면은 여기 아령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은 이제 한 1kg, 2kg 정도 아령을 쓰게 됩니다. 여성분들은 한 1kg, 남성분들은 한 2kg 정도 그런 아령을 사용하는데, 그 많은 동영상과 이제 좀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그냥 올렸다 내렸다 천천히 하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수축도 하고 이완도 시키는 그런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그런 신장성 운동이라 하는 것은 요건 힘은 주지만은 이게 신전이 되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제가 테니스 엘보가 있다 그러면은 요 아령을 이렇게 올리는 동작을 하지 마시고 요 든 상태에서 쭉 천천히 내리는 운동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리는 동작은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반대 손으로 이렇게 착 올려주신 다음에 쭉 천천히 내려가게끔 하고, 예. 그거를 한 남성분들은 한 2kg, 1.1kg에서 2kg 정도가 적당하고 여성분들은 한 1kg 정도가 적당하고요. 이런 생수는 좀 너무 가볍고 좀 시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돕니다. 이 원리는 뭐냐면은 이렇게 수축한 다음에 쭉 내리는 거는 일부러 우리가 그 힘줄하고 뼈하고 만나는 지점을 자극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한 치유력을 좀 더, 좀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요. 이거 사실은 그런 조직들을 좀 자극을 줘가지고 치유를 이제 좀 일으키는 다른 치료법, 뭐 체충격파라든지 뭐 다른 재생주사라든지 등등과 거의 원리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값싸게 그런 체충격파를 받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올린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내리는 운동을 하시는 거죠. 예,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요 테니스 엘보가 아니라 반대로 요 골프 엘보다 그러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구부린 상태에서 이번에 반대로 쭉 내리는 거죠. 대신 이제 올릴 때는 반대 손으로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쭉 내리는 그 운동을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장성 운동, 편신성 운동, 원심성 운동 이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좀 불리는데 이런 엑센트릭 운동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증명이 돼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좀 많은 학자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운동법입니다. 일단은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아이스라떼님, 가만히 있거나 팔꿈치를 편 상태로 앞으로 올리고 옆으로 벌리는 것은 괜찮은데 팔을 뒤로 움직이거나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로 뒤로 하거나 옆으로 벌리면 너무너무 아픕니다. 잠깐만요. 가만히 있거나 팔꿈치를 편 상태로 앞으로 올리고 옆으로 벌리는 건 괜찮아요. 팔을 뒤로 움직이거나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로 뒤로 하거나 옆으로 벌리면 팔꿈치가 아프신 건지 어깨가 아프신 건지를 좀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동작을 통해 가지고 아프시다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팔꿈치의 문제라기보다는 분명히 아픈 위치가 팔꿈치보다 조금 위 부분이 지금 아프신 것 같거든요. 예, 그거는 주로 이제 어깨에서 기시한 통증이 약간 팔꿈치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좀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저 질문만 봐서는 제 생각에는 이 어깨에 어느 정도 운동 범위가 좀 제한이 슬슬 시작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신가라고 좀 의심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이제 더 궁금하시다 하면은 일단은 어깨 진찰도 한번 같이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소원 요정님, 61세 여성입니다. 왼쪽 어깨가 뻐근하고 통증이 있어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힘줄에 석회가 끼었고 염증도 있어서 그렇대요. 1월부터 계속 체외 충격파 반복 치료 중입니다. 석회 안 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거는 저기 어깨 문제이긴 한데요. 제가 경험을 해 봤을 때도 이게 항상 좀 석회가 잘 생기시는 분들이 몇 년 뒤에 또 재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없어질 듯 하면 이제 또 다른 부위에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체질적인 원인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만 궁금해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의 다른 그 학자들도 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뭐 재밌는 예로 이제 옛날에 미국에서의 그런 석회 건염 발생률보다 프랑스에서 발생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온 그런 결과 논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학회에 갔더니 이거는 와인과 치즈 때문이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좀 딱히 알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석회를 더 생기게끔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양인보다 동양인들한테 좀 더 잘 생긴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이게 우리가 식생활 때문인지, 뭐 체질적인 건지, 유전 때문인지,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조절할 수 없는 부분들은 뭐 받아들이되, 임상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조금 덜 생기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스트레칭이거든요. 이 뭐 그 원리도 이제 좀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흔히 이제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의 그런 석회 발병률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이 왜 도움이 되냐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석회가 생기는 원리는 그 조직에 이제 혈액순환도 좀 잘 안 되고 그런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조금은 더 그 조직에 좀 더 혈액순환, 혈류를 더 공급을 하게 되고 그런 퇴행성 변화도 좀 늦추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라고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뭐 체질을 바꿀 수는 없고, 그렇다고 식생활도 딱히 이게 아주 그냥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스트레칭은 분명히 효과가 있으니까, 스트레칭, 그 석회가 있을 때는 당연히 너무 아프니까 하면 안 되고, 석회가 좀 없는 시기에, 평소에, 또 생길까봐 두려운 그런 시기에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소원여정님. 네. 그리고 이 강의마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팔꿈치로 이제 돌아가서 그 엘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에 좋다는 치료 1년 이상 했는데요. 뭐 체외 충격파, 주사 치료, 재생 치료, PRP, 요즘은 이제 자가 혈소판 농축 주사라고 해가지고 본인 몸에 있는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게 돌려가지고 아주 그 좋은 건강한 성장 인재가 풍부한 그런 혈소폰만 농축시킨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 또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부위에 조금이라도 이제 재생 효과, 늙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건강해지는 그런 효과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주사 치료도 하는데요. 그런 것까지 했는데도 계속 아프고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가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더 기다려 보시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일종의 좀 이게 누적되는 그런 퇴행성 변화 조직들이 좀 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그게 더 이상 이게 그런 치유력이 떨어지고 그냥 고인 뭐 안 좋은 물처럼 통증만 유발하는 그런 조직으로 충치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힘줄을 좀 제거를 하고 건강한 힘줄들을 다시 좀 그 위치에 봉합을 한다든지 새로 생기게끔 이렇게 좀 도모를 하는 그런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도 이제 요즘은 그렇게 거창하게 안 하고요. 이런 이제 관절경, 즉 관절을 보는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하고 이 부분 마취를 통해 가지고 뭐 10분, 20분이면 금방 끝나는 수술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그런 안 좋은 조직들을 싹 제거하고 이제 건강한 환경을 좀 만들어 주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수술적 치료는 드물게는 하지만 효과는 좋아서 만약에 1년 이상 그렇게 여러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고 고생을 하신다 하면은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치료입니다. 이렇게 관절경으로 작은 구멍으로 좀 수술을 하다 보니까 큰 흉터도 없이 대부분 많이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더 추가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문 보면 네, 과학인의 일상님, 네, 과학인의 일상님, 40대 중반 남자가 턱걸이를 하루
턱걸이를 2개밖에 못 하는데 나눠서 2개씩 50개씩 하고 아령으로 손목 힘을 기르려고 50개씩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40대 이후에는 운동 과하면 안 좋다는 하는데요. 손목 근육을 위해 아령 하루 50개씩 해도 괜찮을까요? 그 전까지 40개씩 했으면 괜찮고요. 40개는 그 전까지 30개씩 했으면 괜찮고요. 그 전까지 20개씩 했으면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제 개수를 늘려가면서 큰 통증 없이 이게 단련이 된다면 당연히 뭐 하루에 50개 정도는 뭐 40대에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뭐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무슨 프로그램을 보고 저만큼 해야 되겠다고 뛰어들다가 뭐 힘줄 손상이나 다른 조직들의 이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아까 강의 드린 그런 엘보 문제들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거는 추천드리고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더 유태호님 질문 한번 볼까요? 압록강 예, 손목 바깥쪽으로 작년 11월 18일부터 주사 맞았는데 효과가 없어 갑자기 심해져서 서울대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5월 달 이후로는 손목은 덜 아픕니다. 팔꿈치도 어렸을 때부터 엎드려 있을 때마다 아파서 팔꿈치에 무리가 엎드려 있지를 못합니다. 목경주가 목덜림이 심해져서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대 서울신경과 두 군데 예약을 하긴 했습니다. 네. 이게 엎드려 있거나 그런 자세에 따라서 이게 상지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진짜 손목 문제, 손가락 문제 아니면 팔꿈치 문제라고 좀 오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그 목에서 발생한 문제일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상지로 가는 모든 신경들은 다 목에서 기시하기 때문에 목에 디스크가 있다든지 목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든지 우리가 심하게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 그 편타성 손상이라 그러죠. 그런 손상을 입었을 때도 이제 목뿐만 아니라 이게 신경학적, 그러니까 손과 팔이 막 저려서 그런 증상으로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이제 신경과 진료 잘 보셔가지고 그 목 부분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2019년도에는 오른쪽 발목 인대를 완전 파열로 수술 후 6월 4일에 체육을 하면서 발목을 접질렀는데 지금 비수술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 발로 봉합한 인대가 다시 찢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술로 다시 봉합을 해줘야 할까요? 그 수술로 봉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 특히 이제 한번 수술한 그런 관절에서는 좀 정밀 검사가 항상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MRI를 찍어가지고 그 인대 상태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한 번 수술한 인대를 또 수술하고 그 수술한 인대를 또 수술하고 이게 수술이 거듭될수록 사실은 이 치유력도 굉장히 좀 떨어지고 또 그 처음 수술했던 인대의 그런 예후만큼 또 좋지 않을 수가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재수술은 조심스럽거든요. 물론 환자분들도 조심스럽지만 이 수술하는 그 의사 선생님들도 다 조금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또 끊어진 거, 한 번 또 다쳤으면은 우선적으로 지금처럼 하시는 비수술적 치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시는 게 좀 추천드리고요. 물론 이제 다시 또 재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 현 시점에서 하나 조금 더 있다 하나 큰 결과의 차이는 없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그 비수술적 치료에 좀 집중을 더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궁금하다 하면은 그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MRI를 우선적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아메리카노님, 예, 반갑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예.
흉추 망곡증에 갈비뼈를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흉추 망곡증, 갈비뼈를 튀어나오게, 모든 이제 과한 건 좋지 않지만은 이제 호흡법을 그렇게 좀 배우시는 것도 도움됩니다. 꽃구름이님 질문 받겠습니다. 손가락에 관절염이 왔어요. 관절염이 왼쪽 가운데 손가락에 오른쪽 약지에 눈에 띄게 있어요. 가끔 아파요.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고 나면 관절이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손에 2시간 정도씩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주변에 그 손가락 관절염 수술 받았다라는 분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손가락 관절염은 한번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발생됐을 때 좀 아프긴 하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적응되고 또 이게 좀 잠잠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손가락 관절염은 물론 많이 아프시고 좀 불편하고 좀 짜증이 나는 건 아는데 최대한 좀 본인한테 제일 적합한 그런 통증 완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시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더 진행하는 걸 또 막을 수도 있고요. 뭐 저런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도 도움되고, 뭐 흔히 하는 그런 파라핀욕도 도움되고, 만약에 그런 것도 다 싫고 너무 거창하다 하면 뜨뜻한 물에 좀 담그고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것도 도움됩니다. 어쨌든 시간이 가면서 대부분 또 잠잠해지고 좋아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전제 조건은 좀 덜 쓰셔야 됩니다. 이 관절염에 좋은 운동이 뭡니까?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관절염은 일종의 이렇게 좀 마모 현상, 이제 연골의 마모 현상 때문에 생기는 게 주 원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물리적인 그런 그 데미지를, 손상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조금 덜 쓰고 가장 그 본인한테 적합한 그런 통증 완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하시고, 뭐 가끔 이제 생약 성분으로 된 약들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처방 받으셔가지고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좋아지십니다. 예. 예. 이상 뭐 방송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네. 패딩에 모자 달린 옷을 입거나 안전모를 쓰면 목이 아픈 경우가 있어 공기 견인 치료 의료기를 사려고 하는데요. 목 견인 치료는 척추 디스크보다 일반적으로 견인 치료로도 쉽게 치료가 되는 경향이 있나요? 회사에서 모니터를 3개 사용해서 목을 좌우로 고정돼서 사용할 일이 많아 목이 아픈 건가 생각이 듭니다. 목을 이게 그 주변에 목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운동법이 가장 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좋기 때문에 가벼운 푸시업이라든지 그걸 꾸준히 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요. 좌우로 이제 그 돌리고 하는 게 반복되면은 당연히 이런 디스크 증상이 흔히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 치료기는 치료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증상 완화 목적이거든요. 아까 손가락 관절염에서 그런 레이저 치료기처럼 더 뭐 그 진행의 그런 코스를 막는다기보다는 통증을 좀 잠잠해 주기는 그런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충분히 만약에 그냥 본인 그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하면은 그런 견인 치료기도 꾸준히 사용해 보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레이님 골프 엘보 진단을 받았는데요. 자가 혈소판 주사 치료가 효과적인가요? 어떤 방식의 치료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중간에 강의 드렸었는데요. 자가 혈소판 주사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혈소판 성분, 혈소판이라는 그런 세포에 아주 풍부한 그런 성장인자들과 치유인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원심 분리기에 돌려가지고 그 혈소판만 농축시킨 주사를 이제 병변에 주입을 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요것도 뭐 테니스 엘보가 어저께 생겼어요 해서 오늘 하는 치료는 아니고 다른 치료들 아까 휴식, 스트레칭, 뭐 다른 그런 뭐 체외 충격파 더 간단히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을 우선적으로 해본 다음에 그래도 효과가 좀 없을 때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논문이나 그런 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가 혈소판 주사 치료가 허용되고 있는 부위는 딱 두 군데입니다. 이 팔꿈치, 이 외측 상가염 또는 내측 상가염일 때 허용이 되고 있고 또 이제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주입이 이제 그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 치료법이 그 다른 부위에서도 많이 사용되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제 팔꿈치와 이 어깨 회전근개에서는 효과가 좀 증명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허용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다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통증이 있다 하면은 수술 직전에 한번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수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다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모두 다 이렇게 그 진행하다가 다 치료가 안 됐을 때 다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가끔 정말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힘줄이 저런 퇴행성 변화가 생기다 보면은 가끔 이제 좀 진행하다 보면 인대까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팔꿈치 관절을 싸고 있는 그 구조물들이 이제 관절 주머니, 인대, 힘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레이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 이게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좀 층층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줄이 좀 손상이 되다 보면은 서서히 그게 좀 더 범위가 넓어지다 보면은 그 팔꿈치의 인대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차라리 이제 좀 빨리 더 이제 불안정성이 생기기 전에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이제 누적돼 있고 정말 가시지 않는 이게 가뜩이나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는 동네에 발생한 문제다 보니까 거기에 석회까지 끼면은 이게 참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참 괴로워가지고 그럴 때는 빨리 그 석회도 제거를 하고 힘줄 안 좋은 부분도 제거를 하고 최대한 이제 건강한 환경을 다시 도모하는 그런 수술적 치료를 하면은 매우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석회성 병변이 같이 동반된 경우도 보통 이제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내측 상가염, 우리가 안쪽에 있는 그 힘줄의 문제가 좀 만성화됐을 때는 요 바로 옆엔 또 척골신경이라는 그 신경이 있거든요. 그 신경까지 좀 영향을 줘가지고 이게 손가락 저림 증상까지 나타나고 찌릿찌릿하고 그럴 때는 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 내측 상가염인 경우는 그냥 수술을 그냥 결심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모로 이제 예후나 또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케이스들은 이제 오히려 그런 더 기다려보고 그런 보존적 치료를 합시다가 아니라 바로 이제 수술적 치료로 빨리 이제 좀 고통으로부터 이제 해방시키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은 뭐 항상 이제 좀 병원 가셔서 같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체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 오늘 뭐 강의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팔꿈치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저도 좀 어색하고 좀 떨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다음엔 또 더 좋고 더 재밌는 내용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토요일 날 저녁 즐거운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프로정형외과 장석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